저는 김성훈, 올해 59입니다. 32년 동안 같은 회사에 다니며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명절에도 당직을 자청하며 일했습니다. 문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늘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편한 걸까? 아내 정서연은 항상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면 늦잠을 자고 있었고 제가 야근하고 돌아오면 카페 영수증, 문화센터 수업 책자, 전시회 티켓이 식탁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제게 큰 소리를 낸 적도 없었고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불평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침묵을 무책임이라고 오해했습니다. 특히 어느 날 아침 제가 새벽부터 폭우를 뚫고 출근할 준비를 할 때 서연은 조용히 뒤척이며 말했다. 다녀오세요, 조심히. 저는 그 말이 왜 이렇게 가벼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냥 온종일 마음속 어딘가가 뒤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사무실 탕비실에서 저는 동료들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요즘 마누라가 맨날 놀러만 다녀. 난 죽어라 일하는데 참 불공평하지 않냐?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마치 제 얘기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아내의 SNS를 처음으로 열어봤습니다. 카페 사진, 여행 사진, 전시회 사진, 모임 사진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서연은 평소처럼 조용히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조차 그날은 왜 그렇게 한가해 보였는지 저는 괜히 말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늘도 잘 놀다 왔어? 서연은 잠시 제 얼굴을 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반찬을 옮겼습니다. 그 침묵이 저에게는 인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와 생각해보면 그건 제 오해였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죠. 내가 이 집을 먹여 살렸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저 사람은 이렇게 편할까? 오해는 그렇게 서서히 또 깊게 제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오해를 진실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내가 보지 못한 진짜 모습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저는 잘못된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직식이 있던 날, 저는 직원들의 박수 속에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이 어딘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32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출근, 야근, 보고서, 상사 눈치, 회식. 이제 좀 살겠다. 그렇게 믿고 싶었죠. 퇴직 후 첫 아침, 저는 오랜만에 해가 뜬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난생 처음 느껴보는 여유에 가슴이 묘하게 벅찼습니다. 그런데 옆방에서 서연의 알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처럼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모습이 그날따라 더 날카롭게 보였습니다. 며칠 뒤 퇴직금 일부로 작은 선물을 사려고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보험비, 대출 상환, 공과금, 생활비, 월급 없이는 모든 지출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벌어오지 않으면 정말 버티기 힘들겠는데, 그때 서연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디가? 제가 묻자 그녀는 익숙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문화센터 수업 있어. 그 대답이
왜 그렇게 싸늘하게 들렸는지 지금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퇴직 후 한 달 동안 저는 부업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면접은 계속 떨어지고 재취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한강 산책을 다녀온 뒤 방에서 조용히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여유 부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음속에서 작은 균열이 금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식탁에 앉은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하루 종일 뭐 하면서 살아? 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가만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늘 똑같이 살았어. 당신 일했던 동안도. 그 말이 마치 도발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크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30년 넘게 죽도록 일했어. 근데 당신은 맨날 놀러만 다니고 나는 지금 죽을 맛인데 당신은 왜 이렇게 편해 보이냐고. 제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떠날게. 그녀는 분노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담담했습니다. 재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 집만 비우면 돼. 저는 놀라울 만큼 그 말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네. 그렇게 4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은 참으로 조용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날 밤 빈 방에서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그렇지? 이게 자유 맞지? 하지만 자유는 묘하게 가볍지도 즐겁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낯선 기운이 집안에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그 낯설미, 앞으로 벌어질 일의 예고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혼 첫날 아침,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냄비도 접시도 숟가락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집. 나는 빈 거실을 둘러보며 억지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이다. 하지만 그 말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기만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마음대로 라면을 끓여 먹고 TV도 크게 틀어놓고 밤늦게까지 영화를 봤습니다. 이게 자유지 이게.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혼자 있는 시간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3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싱크대에 설거지가 산처럼 쌓였고 바닥에는 먼지가 뭉텅이로 굴러다녔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하루만 지나도 악취가 올라왔습니다. 집이 이렇게 빨리 더러워지는 거였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누렸던 깔끔한 집은 누군가의 손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 핀잔 줄 사람도 없으니 생활비 계산을 하지 않았고 며칠 만에 통장을 확인했을 때 잔고는 급격히 줄어 있었습니다. 전기세, 관리비, 대출이자 카드값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아니, 내가 뭐 그렇게 쓴 것도 없는데. 아내가 떠나고서야 깨달았습니다. 경제란 누군가 조용히 관리해줘야 굴러가는 것이라는 걸. 밥을 해먹으려다 불을 너무 세게 틀어 냄비를 태워먹기도 하고 세탁기를 돌렸는데 빨래가 이상한 냄새가 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래? 왜 하나도 쉬운 게 없어? 그때서야 매일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는지 하나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은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그 어떤 음식보다 씁쓸했고 말을 걸 사람이 없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가슴을 쿡쿡 찔렀습니다. TV 소리는 커졌고 전등은 집안 곳곳 켜진 채였지만
그 어떤 소리도 빛도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을 알아보려 했지만 60 가까운 나이에 지원서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보고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에는 가족 단위로 다니는 사람들, 손잡은 부부들, 함께 장보는 노부부들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들은 불필요하게 밝아 보였고 괜히 숨이 막혔습니다. 이혼 한 달 후 집에 들어오니 정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뼈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내 하루를 기억해주는 사람도 이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 그 질문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고 집안에는 내 목소리에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외로움과 궁핍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3개월 뒤 모든 것을 뒤집는 사건이 찾아올 거라는 것도. 이혼을 한 지 정확히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은행 고객센터였습니다. 김성훈 고객님 맞으십니까? 전 배우자분 관련 중요한 서류가 있어 직접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전 배우자? 잠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가야 하나요? 예, 꼭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무언가 이상한 예감을 느끼며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저를 유리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보통 고객 응대와는 다른 묘한 분위기였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 배우자분의 금융 관련 문서가 있습니다. 고객님께 확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직원은 한 묶음의 서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차가운 종이 뭉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첫 장에는 제가 모르는 계좌가 보였습니다. 김성훈 노후 적금, 매달 꾸준히 납부된 기록, 입금자는 모두 정서연.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두 번째 장을 넘길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세자금 생활비 보험비 등 남편 부담 경감 목적 전 배우자 개인 자산에서 지출, 서연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 임대 내역, 월 1,500만 원, 20년 넘게 꾸준히 들어온 수익.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건 전 배우자분이 남기신 메모가 포함된 문건입니다. 거기에는 제 손글씨가 아닌 서연의 필체가 선명했습니다. 성훈이 힘들게 버는 돈 절대 손대지 말 것. 남편 명의 적금은 내가 계속 넣기. 생활비 7억 5천만 원 절대 쓰지 말고 예금하기. 남편이 가장처럼 느끼도록 할 것. 나는 뒤에서 조용히 관리하기. 저는 그 페이지를 도저히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상당히 오래 준비하신 것 같더군요. 전 배우자분께서.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단 한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이 모든 걸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왜 한 번도 티를 내지 않았을까? 화도 내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그 흔한 자랑 한마디 없이 왜 혼자서 모든 것을 떠안았을까? 은행을 나서는 순간 발이 휘청거릴 정도였습니다. 햇빛이 너무 밝았고 차 소리는 너무 크게 들렸고 사람들 웃음소리도 나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32년 동안 쌓아온 오해, 불만, 분노, 자존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본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휴대폰 속 아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바라본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조용하고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표정을 나는 왜 몰랐을까? 아니, 왜 보려 하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은 아내가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깨달음 끝에는 더 큰 후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문을 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식탁, 의자, 소파, 컵 하나까지 모든 것이 서연의 손길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의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연이 쓰던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거기엔 정갈하게 정리된 영수증들, 가계부 노트, 약 봉투들, 문화센터 일정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가계부 한 페이지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남편 돈 절대 손대지 않기, 생활비 그대로 저축, 남편이 모르는 스트레스 나만 해결하기. 그 글자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요구한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도, 재산도, 보상도, 원망도, 설명도. 그저 제가 원하는 삶을 살게 조용히 비켜섰을 뿐입니다. 그 단순한 사실이 도무지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집 전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싱크대의 물때, 세탁기의 먼지, 정리되지 않은 옷가지들, 서연이 있을 땐 절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다 하고 있었구나. 그 단순한 깨달음이 이토록 무거운 줄 왜 이제야 느껴졌을까요? 며칠 후 저는 서연에게 연락을 해보려 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놓고 문자를 쓰다 지우고 번호를 입력했다가 취소하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잘 지내? 어디야? 미안해. 그 어떤 말도 너무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묘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가 앉던 식탁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빈 의자 하나가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밀어낸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뒤늦게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밤마다 아내의 작은 습관들이 떠올랐습니다. 국을 데워놓고 잠들던 모습, 제 양말을 아무 말 없이 찾아주던 손,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깎아놓던 소리, 제가 일하느라 못 본 계절 변화들을 말해주던 목소리, 제 기침 소리에 뜨던 말 없는 걱정 눈빛, 그 모든 순간들이 내가 무시했던 사랑이었고 내가 알아보지 못한 헌신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내가 없으니까 내가 너무 작아졌다. 하지만 이 후회의 시간에도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제 삶 속에 또 다른 진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 진실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저는 계속 서연의 흔적을 뒤적였습니다. 그녀의 가계부, 손글씨, 메모, 영수증. 그 속에는 제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내의 진짜 하루가 숨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핸드폰 요금 영수증을 보다가 저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평일 오전 항상 같은 건물에서 결제된 기록. 카페도 아니고 문화센터도 아니고 궁금증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저는 주소를 따라 그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상상하던 문화센터가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식당에서 일하는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의 출근 장소, 서연이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매니저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정서연 씨라는 분이? 매니저는 금방 알아보며 말했다. 아, 서연 씨요? 한 달 전에 그만두셨어요. 허리도 안 좋은데 아침마다 제일 먼저 오셔서 힘든 일만 맡으셨죠. 저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늘 그랬어요. 저는 손 느린데요 하면서도 남들보다 먼저 나오고 마지막까지 뒷정리하고 그리고 항상 남편 자랑 많이 했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 자랑이요? 예. 뭐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라면서 자기가 남편한테 피해 주면 안 된다고. 그 순간 무릎이 휘청할 정도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매니저는 서랍을 하나 열더니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서연 씨가 맡기고 갔어요. 언젠가 남편분이 오면 전달해 달라고요. 저는 밀봉된 흰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안엔 작은 메모와 두툼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훈 씨가 힘들면 언제든 써주세요. 두툼한 봉투 안에는 현금이 꽤 많은 금액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주소를 따라 두 번째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노인요양센터 건물이었습니다. 정서연주 3회 요양보조 근무 기록이 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주 성실하셨어요. 몸이 좋으신 편이 아닌데 도움 필요한 어르신들을 자기 가족처럼 챙기셨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직원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본인보다 남편을 더 챙기는 분 같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아내가 여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을 늦게 자고 취미 생활하고 전시회 다니고 여행 가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내는 제가 모르는 곳에서 쉴 새 없이 일했고 제가 책임이라고 착각했던 것들을 묵묵히 혼자 떠안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하루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너는 나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고 있었구나.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방에서 한참 동안 이제야 진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진실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그 말을 꺼내려 해도 목이 꽉 막힌 것처럼 숨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결국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서연을 직접 찾아가기로요. 그녀가 이사한 주소는 은행에서 전달받은 문서 한 장이 가장 아래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이상하리만큼 길고 무거웠습니다. 정말 그녀가 문을 열어줄까? 받아주기는 할까? 수십 가지 불안이 머릿속을 흔들었습니다. 새로 찾은 그녀의 집 앞.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초인종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서연은
예전보다 조금 더 야윈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성훈 씨가 여긴 무슨 일이에요? 그 말투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결국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그녀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할 게 뭐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이혼한 게 맞는 거죠. 내가 잘못했어. 너를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제 고백은 흐트러진 숨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성훈 씨, 우린 이미 끝났어요. 하지만, 아니요. 나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제가 도저히 꺾을 수 없는 벽 같았습니다. 이제는 각자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이 심장을 천천히 눌러오는 듯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 저는 아파트 복도에서 몇 번이고 숨을 고르며 걸었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지도 않았고 원망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제 후회조차 받아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단호함이 정말 끝이라는 걸 몸으로 느끼게 해줬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닫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돌아갈 곳은 이미 없어졌다는 것을. 나는 내가 선택한 결과를 이제야 견뎌야 한다는 것을. 서연은 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서연 없이 살 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 차이가 우리의 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상실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라도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깨달음은 내 삶의 마지막 변화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과의 재회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밥맛이 없었고 TV를 켜놔도 아무 장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각자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 단순한 문장이 마치 평생을 뒤흔드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나 없이도 살아냈다. 나는 이제 나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건 패배가 아니라 제가 늦게 도달한 배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안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옷장도 비우고 서연이 쓰던 그릇들도 조심스레 닦아 찬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운동이라고 생각했지만 걷다 보니 마음이 많이 안정됐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서연이 좋아하던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걸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너는 늘 내 방식대로 가장 아름답게 살고 있었구나. 그제야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이혼으로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돌아보게끔 마지막 선물을 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요. 건강 챙기세요. 그 한 문장이 어떤 긴 대화보다 컸습니다. 나는 길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응, 너도 고마워. 그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거리였습니다. 그녀는 나의 아내가 아니지만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걱정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우리의 새로운 관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는 혼자의 시간을 혼자인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직접 차려 먹는 밥, 스스로 정리하는 집안일,
공원 한 바퀴 산책, 저녁에 듣는 라디오. 사람은 누군가 옆에 있어야만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영과의 40년이 내 삶을 지탱해줬던 축이었다면 지금의 나는 그 축에서 한 발짝 떨어져 새로운 기둥을 세우는 중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삶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의 결혼 앨범을 꺼내봅니다. 그 속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은 지금의 우리와는 많이 다르지만 한 가지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최선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서로를 최선을 다해 놓아준 사람이라는 것, 그 사실이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했습니다. 밤이 되면 불을 끄고 천천히 눕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저는 서연의 숨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대신 제가 스스로 내는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변해가는 걸 느낍니다. 그건 혼자가 된 슬픔이 아니라 혼자가 되어도 살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삶의 이야기, 인생의 뒤늦은 깨달음과 회복의 여정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